그럼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쪽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타이베이입니다.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TPE, 방콕은 BKK, 세부는 CEB,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SIN, 앞글자를 좀 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치민은 SGN, 자카르타는 CGK, 뉴델리는 DEL, 델리 할 때 델, 네, 쿠알라룸푸르는 KUL, 뭄바이는 BOM, 코타키나발루는 BKI, 하노이는 HIN, 발리는 DPS, 페낭은 PEN, 프놈펜은 PNH, CM립은 R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경은 PK, 상해는 PVG, 대련은 DLC, 장추는 CGQ, 하얼빈은 HRB, 청도는 TAO, 광저우는 CAN, 심양은 SHE, 천지는 TSN, 연대 연길 넘어가고요. 홍콩은 H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은 자, 도쿄 NRT 나리타, 하네다는 HND, 오사카는 KIX, 후쿠오카는 PUK, 나고야는 NGO, 히로시마는 HIJ, 그 다음에 삿포로는 SPK, 가고시마, 고마츠, 아오모리, 니이카타, 오이타, 센다이 넘어갈게요. 후쿠시마 넘어가고요. 오키나와는 OKA, 나가사키는 NGS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코드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코드 미주 지역인데요. 로스앤젤레스 한번 볼게요. LAX, 뉴욕 JFK, 시애틀 SEA,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는 LAX, 토론토 YYZ 아까 설명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SFO, 호놀룰루 하와이죠 HNL, 그 다음에 시카고 ORD, 앵커리지 ANC, 그 다음에 워싱턴 IAD, 밴쿠버 설명했고, 상파울로 SAO. 자, 이렇게 해서 도시코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중간고사에 낸다 하더라도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데, 교재 외에 있는 도시코드는 제가 내면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 정도만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도시코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항공사 코드입니다. 자, 항공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 영문자 또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조합된 두 자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코드는 세 자리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항공사 코드는 두 자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항공사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MH는 말레이시아, MU는 동방항공, NW는 노스웨스트 항공. 그래서 이 기업들의 좀 이니셜을 좀 따서 많이들 만들었습니다. 아시아나는 OZ, QF는 퀀타스, SQ는 싱가포르, TG는 타이항공, TW는 TA, VN은 베트남, 5J는 세부퍼시픽, 그 다음에 NH는 전일부 공수, NX는 에어마카오, PR은 필리핀 항공, QR은 카타르 항공, SU는 러시아 항공, TK는 터키 항공.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행사 사람들은 뭐 말레이시아 항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MH 항공 또는 뭐 PR 항공, SQ 항공, OZ 항공, 5J 뭐 이렇게 뭐 7C는 뭐 제주항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그 항공사 코드로 그 항공사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더 많이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그 항공사 코드는 알고 있는 게 좀 좋다라고 제가 좀 감히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다음 수화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화물. 자, 무료 수화물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화물 요금을 내고 F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수화물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좀 오래돼 있어 가지고 무료 수화물로 이야기하는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칸에 싣는 수화물 경우라도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상 뭐 최대 크기가 90, 70, 40cm이므로 어느 한 변의 크기가 초과되는 크기면 수화물을 위탁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자, 기내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승객이 무료로 갖고 갈 수 있는 허용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공사마다 많이 좀 알아봐야 되고, 예전에는 이 무료 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LCC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 하나, 뭐 22인치짜리, 뭐 24인치짜리 뭐 하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항공사들도 이 무료 수화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탄다라고 하면 그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라 말하기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자, 다음은 대형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학 갈 때 여러분들 이삿짐, 그 다음에 또 골프도 이제 대형 수화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수화물 붙이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형 수화물은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을 한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DJ 탑승 수속 카운터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대형 수화물 카운터에 탁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뒷단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내 반입 금지 수화물 다 알고 계시죠? 총기류, 칼 당연히 안 되고, 곤봉류, 폭발물, 탄약 당연히 안 됩니다. 인화물질, 가스미, 화학물질, 가위, 면도날, 어른송곳 등 기내 반입품을 금지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칼인데 칼이요? 칼 어차피 안 가져가는데요? 예, 안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가시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과도칼이 뭔지 아시죠? 과일 깎아 먹는 거. 동남아 여행 같은 데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은 과일 깎아 먹는다고 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칼. 이거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그냥 칼 빌려서 깎아 드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자, 그래서 기내 반입 금지 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짐 묻히는 거, 대형 수화물. 그래서 여기 세관신고서에서 확인을 받고, 이쪽에 이제 줄 서는 데가 있어요. 줄 서는 데. 그래서 큰 짐 붙이는 곳에서 그 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뒤편으로 보면은 이제 항공사 수속 카운터에서 캐리어를 끌고 이쪽으로 와서 짐을 붙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솔자로 갔을 때는 골프채 같은 거를 많이 이쪽에 싣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채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 수배 업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 여행사에 근무를 했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여행사 쪽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졸업하고 바로 올라온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TC 업무는 이 지상 수배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알고 있어야 고객한테 인폼이나 현지 여행사한테 이제 인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 여행사인 직판 여행사를 기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랜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 OP가 있고, 고객이 있습니다. 발권 담당이 있고, 그래서 랜드사는 말 그대로 현지 여행사, 그러니까 뭐 현지 호텔, 관광지, 식당, 차량 수배를 하고, 이거에 따른 지상비 책정을 하고 가이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표로 세팅을 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그렇죠. 영업 OP한테 주죠. 자, 영업 OP한테 주면은 이 영업 OP는 항공좌석 예약하고 일정표 세팅하고 상품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여행상품 판매를 하죠. 자,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 인솔자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랜드사에서 영업 OP한테 보내는 확정서와 지금 일정표로 세팅해서 여기 한국에는 영업 OP와 일정표로 세팅을 해서 고객한테 보내는 여행 일정표
이 확정서와 여행 일정표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랜드사에서 1일차 점심에 삼겹살을 준다고 했습니다. 삼겹살을 줍니다 라고 인폼을 했는데 영업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영업 오피가 잘못 세팅을 했어요. 소고기를 준대요. 근데 이거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현지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일정표는 여러분들 계약서나 마찬가지예요.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습게 알고 그냥 바꾸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정표는 고객한테 보내주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솔자는 이게 만약에 다르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 순간 바로 오피한테 이야기를 하고 랜드사한테 우선은 소고기로 인폼이 나갔으니 소고기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사후에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이쪽에서 한국 오피가 랜드사한테 넘어서 청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지상 수비가 이렇게 된다라는 요 화면 여러분들 강의 자료도 제가 보내줄 건데 요거 반드시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환전 및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전을 살펴보면요, 손님들이,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갈 때 그렇죠. 얼마를 내가 환전을 해 가야 될까, 그리고 무슨 돈을 환전을 해 가야 될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들 텐데요. 크게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 나라 돈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나라 돈으로 바꾸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좀 가장 무난한 거는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의 화폐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미국 달러로 환전해 가시는 것이 실용적이다.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국가니까 유로화를 바꿔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미국 달러, US 달러, USD 바꿔가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당연히 중국 돈으로 바꿔가시고, 일본 같은 경우 당연히 일본 돈으로 바꿔가시는 게 좋은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남아를 가신다고 했을 때 동남아의 화폐 가치는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 바꿔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USD,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 현지 돈으로 바꿔 쓰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서 우리나라에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 달러로 바꿔간 다음에 필요한 만큼 캄보디아 돈으로 바꿔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폐는 환전이 가능합니다. 환전이 가능한데 동전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전에 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생활하다 보면 잔돈을 많이 거실러 줍니다. 그래서 잔돈을 돌아오시기 전에 지폐로 바꿔 오시거나 아니면 그 잔돈을 다 쓰고 오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념 삼아서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동전이 좀 많아져 버리면 이게 좀 골칫덩어리입니다. 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동전은 꼭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지폐로 바꿔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뭐 그게 안 되면 뭐 공항이나 아니면 비행기에서 뭐 모금 활동을 하거든요. 유니세프, 죄송합니다. 유네스코가 아니고 유니세프 아동기구나 적십자에 기부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행자 수표입니다. 사실상 이 여행자 수표는 제가 10년 넘게 여행업계에 있으면서 여행자 수표를 쓰신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근데 혹시라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여행자 수표는 뭐냐면 현금의 분실, 도난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자기압 수표로 전세계 은행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음식점, 상점, 환전상 등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한 수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행자 수표는 사용자가 서명해야 하는 곳이 두 곳이 정해져 있는데 처음 구입했을 때 사인 여기다가 사인하고 수표를 사용할 때 또 여기다가 또 사인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은 카운터 서명란으로 은행에서 여행자 수표 구입 시에 서명해야 하는 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여행자 수표로 지불을 할 경우나 현금으로 환전할 때 여권 제출과 함께 서명하는 곳. 그래서 이때 여기에 서명란과 여기에 서명란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란 두 곳에 모두 서명하거나 서명을 전혀 안 한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현금을 분실했을 때와 똑같다. 그래서 좀 현금이랑 비슷해서 좀 분실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좀 있습니다. 현금보단 덜 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넘어가고. 자, 그리고 장점이 뭐냐. 자,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를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해서 절차를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분실 경위 장소를 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해서 지참을 해야 되고, 일단은 현금 그러니까 현금 휴대에 따른 분실과 도난 위험부터 안전하다라고 하죠. 현금보다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현금보다는. 그 다음에 분실 도난 신고 접수 환급이 가능하다. 외화 현금보다 유리한 환율로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올해 13년차 여행업 쪽에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못 봤고, 대신에 이걸 많이 봤죠. 뚜둥. 네,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활성화가 보편화되면서 여행자 수표보다는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 자, 앞서 설명을 했지만 앞서 설명이 아니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카드 결제 환율은 카드 거래일보다 2, 3일 늦은 국제 카드사 정상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되는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1일이에요. 오늘 내가 그 100불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100불짜리. 환율이 1,500원이에요. 1,100원? 그때 샀을 때가. 그러면 100불짜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1만원이겠죠. 근데 이제 2, 3일 늦은 정산을 한다고 하니까 4일날 카드 대금 결제를 청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환율은 1,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일날 현금 주고 100불짜리를 샀으면 11만원 주고 산 건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환율이 떨어지면은 나는 10만원에 결제를 해서 만원 할인이 된 거고, 이게 또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리면 또 비싸게 또 책정이 되는.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의 그 장점이 훨씬 많죠. 그 도난의 위험도 적고 분실했을 때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면 되고.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자 카드, 저 개인 카드인데 비자 카드나 메스트로 마스터 카드, 이런 것들을 그 휴대하고 가져가시면 비상시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멕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멕스 카드를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J10인가? 아무튼 중국은행 그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좀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가던 간에 그 나라에 통용되는 카드, 그래서 국제 카드를 하나씩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자,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행자 보험인데요. 자, 일단은 보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상해, 질병, 휴대폰 분실 등 각종 손해를 보상해주는 여행 종합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종합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행객이 사전에 계약한 일정 기간, 즉 거주지를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짧죠. 뭐 5일 동안 여행 간다면 5일만 보험가입이 되는 거고, 열흘만 된다라고 하면은 10일만 보험가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가입을 보면은 개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또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행기간 및 보상금액은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시에는 여행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여행지, 여행기간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특징을 보면요, 단기성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5일짜리, 10일짜리. 일반 보험은 뭐 평생 100세 보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5일 보장, 10일 보장, 이게 단기간이고요. 여행객이 신청한 기간만 보험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내가 1월 1일서부터 뭐 10일까지만 보험을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기간만 효력이 유효가 되고, 11일차가 되면은 보험 가입의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이 여행을 종료하면 소멸이 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양한데, 자, 여러분들 제가 서류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패키지 여행사들의 그 여행자 보험을 보면은 뭐 사망보험은 뭐 1억 원 뭐 이렇게 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소지품을 분실을 했을 때에 뭐 받는 보상들, 그다음 사망했을 때 1억이니까 뭐 내가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도 보상이 많이 되겠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보장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요 패키지 여행사들의 보장 내역을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려고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그러니까 상해, 다치면서 사망을 하거나 후유 장애가 있을 때 한번 보장 내용을 볼게요.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을 하거나 신체상해 후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가입 전에 또는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의 3에서 100%를 보상을 한다라는 건데, 보상 한도는 해외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 1억 원입니다. 단 여기에 15세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쳐서 죽었는데 만 15세 미만은 1억 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 부모님들이 실제로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행사에서 그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만 14세인가 만 13세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상해 보험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옵니다. 보험금이 1억 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의료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쳤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서 꼬매거나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비가 전액 다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한 사고당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쭈쭈쭈쭈쭈쭈 되는데, 자, 그 금액 보상 한도가 어떻게 되냐?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300만 원. 300만 원이면 되겠지.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 미국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 발을 헛디뎌서 추락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 수술 받았을 때 몇십억 나왔거든요. 수술비만. 몇 억 나왔대요. 근데 이 300만 원 보험을 가입되면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수술비가 저렴한 거지, 해외에서 다칠 경우에는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가 몇 천만 원씩 나와요. 진짜 우습게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사의 보험료는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처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사망. 자, 만약에 뭐 병으로 죽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그 현지에서 말라리아로 죽었거나, 그러니까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경우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사망보험금 1억 원이라는 말은요, 다쳐서 죽었을 경우에 1억 원이 나온다는 거죠.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15세 미만 보장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9세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질병 사망은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료비도 지금 보면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진찰비를 했을 때 해외 패키지에서 100만 원밖에 또 안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 책임 보험도 있어요. 현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킬 경우에 1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휴대폰 손해는 이제 50만 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솔자로서 만약에 해외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면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